원투펀치 클래식 72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이거 스카프? 네, 스카프. 스카프가 이게 가을이 돼서.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옆으로 딱 하지 않아요? 가을이 돼서 이렇게 또 상큼하게 해봤는데 네. 저의 옷 뭐 이런 스타일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원투펀치가 이게 뭘까요? 오 유튜브에서 뭐 이게 말로만 듣던 실버 버튼. 그렇죠. 오. 여러분들 실버 버튼 저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짜! 아, 뭐야? 야 이런 게 안에서 한글이 이건 명함이야? 어, 이거 뭐야, 형이 이게? 대신 읽어주세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와.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와.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아래에 보이네요. 원투 펀치. 원투펀치.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버 버튼을 받은 이 시점에서 좀 더 유튜브에 좀 노력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골드 버튼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제가 오늘 토트넘 옷 오. 혹시 집에 있나 토트넘 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와, 네. 이렇게 노력하는. 입고 왔는데 여기 아까 커피를 좀 흘렸어요. 넌 아스날 옷은 있니? 없지? 이 아스날은 없는 것 일부러 안 사신 것 없는 것 같고. 같은데. 네.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적면에서는 지금 패가 없어요. 4경기 3승 1무인데 그런데 사실 첼시전부터 시작해서 울브스 노팅엄까지 보면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74분에 노팅엄전에서 이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한국 팬들이 주목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손흥민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토트넘을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전체를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 네. 현재 상황 같아요. 좀 이른감이 있죠. 뭐 맞물리는 네. 측면이 있죠. 맞물리는 네, 측면이 있어요. 일단 팀적으로 보면 선수들이 울버햄튼전 또 최근에 2경기 사례만 봐도 지난 노팅엄전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건 비단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고 맞아요. 팀 전체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겁다. 내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나? 그래가지고 노팅엄전을 보고 주제를 또 한효님이 이걸 주셨길래 오늘 지난 시즌의 아스날전 22라운드 수년된 경기죠. 마지막 일정에 치러졌던 3대0으로 이겼던 아스날전하고 이걸 같이 봤어요. 다시 봤더니 확연히 달라요. 네,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러한 순발력, 기동력, 또 스프린트하는 어떤 속도 이런 게 다르고 상대 빌드업 할 때 팀 압박의 높낮이부터가 달라요. 네. 네, 그때는 수비 시에 5-4-1 형태로 수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드필더 4명, 또 전방에 케인 이렇게 앞선에서도 공을 중심으로 상대 빌드업이 될 때 상당히 수비 라인 5명도 타이트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전체적인 팀 전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고 커버, 그다음에 수비로 또 뒷공간으로 때려도 수비 전환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노팅엄전과 울버햄튼전을 비교해 보면 아마 팬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났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건 확실히 지금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겁구나. 팀 전체가 무겁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느꼈어요. 그게 혹시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열심히 훈련하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토트넘에도 피트니스 코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뭐 콘테 감독이 뭐 체력 훈련을 한국에 와서 뭐 속된 말로 빡시게 한 거는 맞죠. 그거는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 6월에 평가전을 그렇죠. 속된 말로 빡시게 치렀죠. 그리고 나서도 또 개인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한 건 맞을 거예요. 물론 이제 콘테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체력 훈련을 중시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시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즌 전체에서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나중에도 힘이 붙어서 나중에까지 승부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지금 시즌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이건 손흥민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팀적으로 좀 몸들이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을 때랑 비교하면 높은 위치에서 세컨볼과 높은 위치에서 전환들이 보통 형성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상대가 빌드업을 해도 내려앉아 있어요. 전체적인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들이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소유권을 따내도 공격으로 전환되는 거리가 길고요. 그리고 세컨볼 싸움이나 이러한 싸움도 지금은 기동력 저하, 또 전체적인 선수들의 높낮이가 좀 낮은 부분에서 상대에게 좀 많이 밀리면서 공격 기회 횟수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소유권을 잃어도 그 지점에서 5백과 또 윙백은 올라가 있더라도 미드필더들이 바로 타이트한 압박에서 소유권을 따내고 조금 더 전환되는 패턴이 짧고 거기서 또 바로 전환되는 공격들이 슈팅까지 나오는 과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려앉아서 상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패스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늦어요. 네. 지난 시즌 후반기랑 보면 그러니까 뭔가 템포도 느려지고 또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오는 오프 더 볼 움직임도 둔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 같은 선수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지난 시즌만큼 소유가 잘 안 되고 뺏기지? 이것도 빨리빨리 오프 더 볼로 공을 받으러 나오는 공간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붙기 전에 벌써 딱 나와서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템포들이 필요한데 그게 늦는 거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케인도 마치 많이 견제당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상대가 케인을 집중적으로 막아서 견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몸이 둔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몸들이 무거워서 본인이 그렇게 공간을 자꾸 못 찾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도 윙백들 특히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윙백들이 전진하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동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드업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약간 비대칭적으로 에메르송은 좀 처져 있고 왼쪽에 있는 라이언 세스닝이라는 선수들은 윙어처럼 많이 올라가서 벤 데이비스는 약간 포백처럼 넓게 해서 또 안전하게 빌드업이 되고 빠른 템포에서 비대칭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상대 진영으로 갔을 땐 다시 또 윙백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잘 됐지만 지금은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평이한 3명의 수비와 2명의 미드필더가 상대의 압박 전술적 마크를 베이직하게 그냥 받으면서 그냥 빌드업이 이루어지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도 많이 나오고 앞에 있는 공격수들은 자꾸 나가려고 올라갔는데 또 미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긴 거리를 다시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더 힘들죠.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담이 더 있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아마 한 10월쯤은 가야 어느 정도는 선수들 몸 상태들이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조금 가벼워지고. 그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10월이면은 그 사이에 지금 경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근데 지금의 체력 훈련이 저는 한 10월 정도에 돼야 조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선수들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확실히. 비교해보면 아마 팬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뭐 활약 여부 이런 부분, 지금 골이 없지만 그런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팀이 잘 원래 패턴대로, 지난 시즌 좋았던 패턴대로 잘 진행이 돼야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득점이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콘테 감독의 스타일이다, 슬로우 스타터 같은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시즌 전에 선수들을 좀 굉장히 열심히 돌려서 체력을 쌓아놓고 시즌 초반에는 좀 무거운 모습이 보이고 후반으로 끌어올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콘테 감독의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에 지금 100%다 동의합니다.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전체가 좀 무거워 보이고 팀 전체가 약간 경기력적으로는 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승 1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훌륭한 성과예요. 그리고 훌륭한 성과죠. 지금 이런 어떤 팀의 전체적인 어떤 무거움, 경기력 이런 상황에서 3승 1무로 나갔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그거는 아까 정순주 아나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트넘의 어떤 강팀의 조건에 그거는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승점을 그렇게 확보하고 있으니까 뭐 그 자체로서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에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선수들이 후방으로부터 빌드업해서 이제 패스 돌릴 때 보면 너무 뻔한 루트들의 패스만 연발되고 있죠. 아까 이제 뭐 내려오면서 받아주고 뭐 그런 이제 오프 더 볼을 말씀하셨는데, 패스를 줄 때 주는 사람도 서서 주고 받는 사람도 서서 받으면 이거는 상대의 압박을 그야말로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것과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잘 일어나고 탈압박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이제 받으려는 선수도 움직이고, 주는 선수도 어떻게 보면 서 있는 동료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간으로 움직이는 동료에게 주고 나서 자기도 또 이제 효율적인 공간으로 다시 움직이고, 뭔가 이런 상황이 돼야 빠른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부분적인 또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이제 이런 플레이가 되면서 탈압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은 뭐 중계 중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패스 루트가 장 의원님 아까 좋은 표현 쓰신 것처럼 베이직, 너무 베이직한 거죠. 가만히 서서 양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계속 주고 뭐 안 되면 다시 뒤로 주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진과 수비 미드필드진 간의 간격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끔 또 위쪽으로 뭐 롱패스를 주려고 해도 실패율이 높아지고, 상대와의 세컨볼 싸움에서도 계속 이제 밀리는 양상이 되고, 오히려 상대에게 인터셉트 당하기가 일쑤고, 이제 그런 상황의 지속인데, 이거는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라면 기본적으로는 선수들 몸이 좀 더 올라와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무거운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로메로 선수 최근에 없었던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메로 선수가 있어야 그래도 좀 더 과감하게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수비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로메로가 없으면 다른 이제 수비 자원들이 스피드라든가 확실한 수비력에 대한 신뢰도가 뭐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비 자원들의 아무래도 수비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대목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수비를 할 때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메로 선수가 그래도 좀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고 또 다시 빠르게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선수이고, 또 빌드업 시에도 로메로 선수가 뭔가 이제 전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빌드업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 들어와 있는데 아유 산체스 선수 수비만 잘해줘도 장땡이지 뭐 사실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3백도 그냥 고정적으로 내려앉아서 뭐 별로 뭐 움직임을 가져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윙백들까지도 아까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무거움과 좀 결부가 되면서 상대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모험적인 도전을 별로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낮은 지역에서 상대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경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저는 한두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득점왕 후유증을 약간 앓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본인의 요인도 있는데, 일단 본인의 요인을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메날두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대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메시 선수나 호날두 선수는 예전에 보면은 자기가 워낙에 그냥 엽기적인 어떤 기록적인 기록들을 막 세워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거기에 좀 미달하게 되면 자신의 스탠다드에서 마구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기준이 높아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래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이 선수들의 이제 스탠다드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진 얘기도 나오고 하는 뭐 메날두 시대도 우리가 목격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일단 골든붓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엽기적으로 가장 부유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했어요. 페널티킥 하나 없이.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그렇게 해서 칭송한 그 선수, 지금 이제 시간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선수예요. 그냥 같은 선수인데 지금은 일단 4경기에서 이제 골을 터뜨리지 못한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일단 너무 높은 기준을 딱 설정을 하나 해놨습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EPL에서 뭐 손흥민보다 득점 더 많이 한 선수 없고 진짜 페널티도 하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몇 경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손흥민 선수 골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여러 뭐 이제 우려와 뭐 비판과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좀 확대가 돼서 영국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바로 골든부트 위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든부트 위너 이거 지난 시즌 후반부에도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우리가 같은 선수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요즘 요 몇 경기 동안 또 골이 안 터지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설왕설래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손흥민 선수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거든요. 이 스탠다드를 한번 찍은 이상은 사실은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숙명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할 때부터 골도 넣고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전체 커리어를 보면 사실은 이맘때 골이 좀 안 터지고 이랬던 맞아요. 경우 꽤 있거든요. 난 슬로우 스타터라고. 꽤 대부분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즌이 좀 시즌에 14라운드까지의 기록을 봤는데 골을 5개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넣은 골 중에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넣은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즌만 1라운드 맨시티전. 그렇죠. 근데 아주 시작할 때부터 넣은 거지 전체적인 초반을 보면 또 네네. 그렇게 많이 넣은 건 그 아니었어요. 전까지는 네, 초반에 네. 사실 골을 이렇게 몰아서 넣은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살라하고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한동안은 뭐 살라가 그냥 앞으로 가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그렇게까지 예년이나 뭐 더 이전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큰 조바심은 안 났을 것 같은데 자신에게도 엄격해진 네,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받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언론은 예전보다 시끄러워졌고 본인은 이제 슈팅이나 이런 장면에서 조금 예전보다 약간 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몸은 무거워서 좀 따라가 주지 못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조금 더 앞서가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마크는 예전에도 토트넘의 에이스급 공격수니까 당연히 마크는 심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리그 전체의 득점왕님에 대한 마크 아닙니까? 올 시즌은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두 루트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되는 그런 루트예요. 게다가 지금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몸도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매치핏의 문제, 경기 감각이나 선수들의 체력의 문제 때문에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어요. 수비할 때도 첼시전도 그렇고 초반에는 뭔가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압박이 위력적이긴 하나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첼시전도 한 전반전 10분 정도까지 강한 압박으로 첼시를 괴롭혔다가 이후에는 경기 내용 쪽으로 쭉 밀리는 시간이 있었고 노팅엄전도 초반에는 조금 라인을 올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4-1 형태로 내려앉는 수비가 됐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은 항상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원터치로의 빠른 템포 빌드업을 콘테 감독은 인테르나 토트넘 부임하고도 많이 중시하는데 이 원터치 빌드업을 하려면 선수들의 감각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감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가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10월에 올라올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올라올지는 당연히 현장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어쨌든 기대를 좀 걸고 있는 포인트는 향후 이적생들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의 매치핏이 부족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지금 선수의 일부 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역시 로메로의 부상에 따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빈손 산체스가 오른쪽에 나오면서 생기는 스토퍼 전진이 안 되는 문제. 벤 데이비스 쪽에서만 전진이 될 것을 상대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비가 더 붙게 돼요. 근데 정작 벤 데이비스 선수도 요즘은 전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벤 데이비스도 요즘 올라올 때마다 실수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선수는 랑글레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이 선수가 빌드업 능력은 아주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 대한 어떤 우려점은 항상 좀 많이 나왔던 선수긴 한데 다행히 프리시즌 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바르셀로나만큼 높게 가져가진 않으니까 그때 랑글레가 그래도 비교적 수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격 전개면에서 놓고 봤을 때 벤 데이비스가 아닌 랑글레가 나왔을 때는 왼쪽에서 빌드업이 좀 더 혈이 뚫릴 수 있는 루트는 좀 생길 거라고 보이고 근데 어쨌든 이쪽의 빌드업을 좀 더 능숙하게 가져가려면 반대편에는 다빈손보다는 역시 빠르게 로메로가 좀 돌아올 필요가 있다. 다이어 쪽에서의 빌드업 영향력이 커지기는 제가 보기에 이 선수의 습관해봤을 때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오른쪽 왼쪽에 스토퍼들이 얼마나 잘 기능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분수령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당장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에메르송 노야 쪽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른쪽 윙백 쪽에서의 크로스도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폭을 벌렸을 때 주로 오른쪽 윙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게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에서의 부분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에메르송 로얄은 측면 쪽으로 나갔을 때 크로스도 아쉽거니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갔을 때도 침투의 타이밍이 조금 안 맞고 아니면 이 선수에게 마무리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이 이미 리그 경기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도어티가 좀 비슷한 역할을 했을 때 후반기 들어서는 좀 괜찮은 활약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적생 제드 스펜스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적응 여부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부분을 이미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른쪽 윙백 자리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에메르송 로얄 쪽의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왼쪽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는 상대의 견제를 오른쪽에서도 이제 분산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윙포워드에 있는 손흥민에게도 분명 기회가 날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로메로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만약 로메로의 복귀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최근 전진이 안 되는 벤 데이비스 쪽에 대한 변화를 일단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른쪽 윙백의 에메르송 로얄의 현재 폼은 다소 부진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왼쪽 선수들에게 가혹하게도 수비가 많이 집중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오른쪽에서 좀 더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윙백의 변화를 콘테 감독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벤탄쿠르 호이베르 조합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잘 기능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지금 개개인의 미스가 분명 적지 않거든요. 호이베르만 보더라도 노팅엄전에 꽤 많은 위험 상황들을 좀 노출하곤 했었는데 그간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조합에서는 계속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중원 조합들, 이브 비스마를 좀 포함한 중원 조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중원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콘테 감독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트리에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빌드업의 형태가 선수의 매치핏이 100%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수마 선수, 랑글레 선수 말씀하셨고 이제 오른쪽도 윙백 말씀하셨는데 이 세 자리가 적절하게 변화되면 토트넘의 여러 가지 빌드업의 루트 자체가 좀 다양해질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빌드업 루트가 나와야 예를 들어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골 넣기 굉장히 지난 시즌에 좋았던 상황이 열렸던 게 쿨루셉스키 선수 쪽에 오른쪽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 주면서 이제 그쪽에서 수비 수비가 몰리다 끌어놓고 보니까. 또 이제 좋은 킥 능력을 바탕으로 또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또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공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축구라는 거는 한쪽 공간이 잘 돼야 다른 쪽 공간에서도 찬스가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중앙 미드필드 쪽 그리고 백라인 쪽에서의 빌드업 그리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의 위력 이런 게 조금 더 지금보다 올라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더라도 딴 선수들이 이렇게 다양한 빌드업으로 상대를 교란시켜주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더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뭐 선수를 꼭 그렇게 바꿔야만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콘테 감독이 가장 뭐 잘 알고 있을 거고 콘테 감독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뭔가 지금과는 다른 빌드업이라든가 상대와의 싸움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형태가 나와야만이 결국은 손흥민 선수도 좀 더 편안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점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이 4백이면 안 되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술적으로 3백이냐 4백은 사실 콘테 감독이 좋았을 때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지난 시즌 특히 후반기에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들을 보면 네. 예, 그러면 이제 빌드업 체계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포텀의 기본 구조는 그거예요. 두 명은 호이비에르랑 벤탄쿠르는 사실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아니고 호이비에르는 수비를 지지하는 역할, 벤탄쿠르는 약간 조타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빌드업 시에는 세 선수가 같이 이렇게 넓게 벌려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대의 압박 유형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대칭적으로 변하면서 벤 데이비스가 4백의 왼쪽 수비수처럼 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이라든지 뭐 도어티가 됐던 간에 4백처럼 내려오고 혹은 윙백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드필더가 그쪽을 커버해서 빌드업이 들어가고요. 사이드로 가서.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들은 1차적으로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의 압박 숫자에 맞춰서 빠른 그 체력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빨리 오프터볼 움직임을 가져가서 빈 공간에서 그 빌드업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 그리고 올라가서는 수비를 보좌해주는 역할이고 실질적인 공을 뿌려주는 역할은 케인 선수가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구조죠. 전진 패스에 실질적 공격형 플레이메이커는 사실 없어요. 근데 비수마 같은 유형이 이제 를 원한 거는 비수마는 전진 능력이 있고요. 박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의 선수가 같이 활동량을 좀 보여주길 바라는 거고 벤탄쿠르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성향상. 그리고 역시 사이드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로메로나 벤 데이비스가 좌우 스토퍼로서 높은 위치에서 세컨볼이나 경기를 장악을 해서 지지해주고 높은 위치에서 윙백들도 그 사이드에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해주고 나머지 공격진에 있는 3-4-2-1에 있는 윙어들은 중앙지향적으로 혹은 도어티 같은 성향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적극적인 성향이 있다면 클룹세스키는 사이드로 좀 빠져주면서 전체적인 터치라인과 안에 있는 들어오는 공격 숫자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구조죠. 지공시에는 4백이냐 3백이냐 바꾸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콘테 감독의 전술 스타일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좋았을 때 전술 구조나 경기 운영 능력을 회복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팀 피지컬이 일단은 올라가야 되고요. 된다. 네. 또 역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높은 위치에서 가 있다가 또 끊어내야 거기서부터 바로 역습이 되지. 지금은 내려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순주 아나운서 아까 좋은 얘기했잖아요. 너무 밑에 낮은 위치에 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스포티비 나오 보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TV 스마트 TV로도 보지만 모니터로도 컴퓨터로도 켜놓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캠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거기 새로 생겨가지고 이쪽 스마트 TV로는 전체 경기를 보고요. 이쪽으로는 손흥민 캠을 켜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어떤 횟수가 많아졌냐면 가다가 이게 많아졌어요. 맞아. 가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도 그러고 체력들이 지금 집중력들이 많이 밸런스들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미스들이 나오는 거고 좋은 공간으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미스 확률이 좀 높아지고 패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공격 구조도 페리시치 같은 윙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언 세세뇽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터치라인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던 라이언 세세뇽과 달리 페리시치는 양발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좀 들어오면서 페리시치를 영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뭐 사이드에서의 공격력을 강화한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과 케인에게 너무 집중된 루트를 약간의 분산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섞여 있고 클룹세스키는 오히려 도어티 같은 성향하고는 좀 맞았는데 에메르송하고 들어오니까 에메르송이 1라운드 소튼전은 되게 잘했었어요. 얘가 왜 이러지? 1라운드 한 번. 나머지는 다시 또 애매해졌어요. 그러나 에메르송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 루트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손흥민, 케인 둘이서 하면 됐고 클룹세스키는 사이드에서 약간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페리시치도 봐줘야 되고 페리시치도 올라가면서 뭐 중앙으로 공격 가담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클룹세스키도 에메르송이 애매하니까 본인이 치고 들어가면서 같이 공격 가세를 하고 케인도 있고 뒤로 빠져주고 예를 들어서 손흥민도 와서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케인도 그렇고 약간 찬스가 나와도 예전에는 그냥 손흥민만 보고 왜 손흥민밖에 없었어요. 줄 사람이. 손흥민만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선택이 조금 많아진 거예요. 아 이거 누굴 줘야지? 누굴 줘야지? 머릿속으로 주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상대는 당연히 손흥민에게 주겠지라는 게 있으니까 패스를 주는 입장에서는 아 오히려 역으로 주자라는 심리적인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 손흥민은 오히려 수비를 분산시키고 달아놓고 오히려 딴 선수에게 줘야지 이러는 게 순간적인 역습 상황에서도 우당당당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서 일부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 아 오히려 그런 게 팀적으로는 올 시즌에는 약간 변화된 패턴으로 상대의 좀 그 집중 견제를 분산시키자 이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팀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변화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페리시치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페리시치 선수 지금 얘기가 이제 제가 오늘 하려던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페리시치 선수와 현재까지의 손흥민 선수의
조화는 지금까지의 솔직한 견해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페리시 선수를 왜 영입했겠습니까? 토트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영입을 한 거예요. 지금 장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페리시 선수의 영입이 그러면은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죽이는 영입이냐? 근본적인 의도가 그게 당연히 아니죠.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원래 이제 콘테 감독이 영입할 때부터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이걸 겁니다. 페리치 선수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실상 윙백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윙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와 유사하게 양발 능력이 다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터치라인 플레이도 되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플레이도 되고 다 되는 선수죠. 그런데 이게 이상적으로만 돌아가면 그렇죠. 이제 상대 수비는 어느 쪽으로 마크를 가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페리시치도 윙포워드 같은 선수인데 오른발 왼발이 다 돼. 손흥민 선수 근본적으로 오른발 왼발 다 무서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 수비가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더 막아야 될지가 매우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을 이제 의도하는 팀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페리시 선수를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만 이게 돌아가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의 존재로 인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원래 아마 콘테 감독의 의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돌아간 모습은 두 선수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간이 배분이 되면서 상대 수비를 뭔가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호한 상황으로 빠뜨리는 그런 좋은 쪽보다는 지금까지는 약간 둘 간의 아주 효율적인 패스 연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질 않고 그리고 동선에 있어서의 공간 배분도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페리치 선수와 장 의원님 말씀처럼 언제 최적의 조화와 적응점을 찾느냐 이것이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페리시치 선수에게도 중요한 거고 팀에게도 중요하죠. 토트넘 전체 네. 팀의 공격력과 득점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사실은 페리시치가 온 것이 손흥민 선수의 또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득이 될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냉정히 봤을 때 시간이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선 배분이나 공간 배분 같은 문제에 있어서. 대신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인테르에서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뛸 때도 그랬지만 페리시치가 뭐 윙포워드 출신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래에서부터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기 위해서 후방에서 볼이 있을 때 전방 왼쪽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좀 많이 취하는 선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서 드리블로 상대를 파괴하고 이런 유형이라기보다는 볼을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는데 그때 원래 이상적인 어떤 우리의 그림대로라면 손흥민은 안쪽에 집중하고 페리시치는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안쪽에서 슈팅 공간을 각도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우리가 그런 그림을 좀 그렸는데 아무래도 페리시치 선수도 볼을 받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원래 포지션은 포워드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아래에서부터의 볼을 직접 운반하고 연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볼을 터치해야 되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점으로 볼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페리시치 선수와 합을 맞출 때는 손흥민 선수도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국미처럼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페리시치가 내려오기보다는 페리시치로 일정 부분은 폭을 넓히고 본인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위쪽에 머무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은 아직까지는 매끄러워 보이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처음에 이제 페리시치 영입됐을 때도 그 얘기를 잠깐 제가 한 것 같은데 라이브에서 했든지 콘테 감독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페리시치는 공격 시에는 윙어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격 시에는 윙백들이 완전히 터치라인을 점유해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주도하되 공격 스타일은 3-4-2-1 혹은 1-2 같은 운영이죠. 히살리숑까지 영입을 하면서 같이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클룹세스키를 지금은 쓰고 있지만 윙포워드처럼 실질적으로는 케인과 히살리숑, 손흥민 3명을 같이 공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많이 고민을 할 거고요. 수비 시에는 그 자기 위치로 좀 사이드로 벌어지겠지만 손흥민과 히살리숑이 공격 시에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던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처럼 가고
오른쪽에 있던 히사리송도 스트라이커처럼 들어가고 케인 선수가 약간 뒤로 빠져서 세컨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고 혹은 손흥민과 역할 분담이 되든지 아니면 두 선수가 오히려 뒤로 빠지고 한 선수가 2-1처럼 언톱이 되든지 그런 세 명의 시너지 효과를 아마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조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팀이 눌러줘야 돼요. 네. 네, 사이드 완전히. 거기서 지공 상황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 네, 그게 사실 토트넘의 공격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히샬리송 선수 영입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도 포함이 돼 있는 영입이라는 거에 아주 또 동감하는데요. 다만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비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오른쪽 측면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시즌 때 한번 기본 써봤죠, 위치라는 게. 그러니까 네. 3-4-1-2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손흥민이 그래도 왼쪽, 히샬리송이 오른쪽으로 되고 이제 케인 선수가 뭐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3-4-1-2나 3-4-2-1이 나오는데 히샬리송 선수의 그 오른쪽이 프리시즌에서부터 해보니까 초반부터 좋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쿨루세프스키를 쓴 찬스 메이킹에 그래도 능한 쿨루셉스키를 그대로 쓰고 히샬리송 선수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리를 맞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까지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 케인 그대로 있고 히샬리송까지 추가되는 그 궁극적으로는. 구도가 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히샬리송이 오른쪽에서 공수 양면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거가 또 나와줘야 아마 이 카드를 보다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은 손흥민도 오른쪽 윙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챔피언스리까지 이제 일정 다 땡겨져서 많은 경기를 치러야 돼요. 분명히 그러한 조합을 분명히 테스트를 해볼 거라고 좀 봐요. 손흥민, 머리가 케인, 아프겠네요. 히샬리송 세 명 어쨌든 같이 넣어서 궁극적으로는 화력을 조금 더 공격을 분산시키면서 견제를 분산시키고 화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프리시즌에 몇 번 써봤는데 히샬리송 오른쪽은 안 돼. 이런다고 그냥 쭉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그 시행착오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진짜 원투펀치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74분에 교체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전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원투펀치 듣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이미 뭐 토트넘의 레전드급으로 이미 다 보여준 게 많고 토트넘 팬들의 사랑과 신뢰를 아주 여태까지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뭐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시기와 경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선수들 유럽에서 뛸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특히 이제 빅리그, 빅클럽 같은 경우에 네. 빅클럽은 항상 경쟁이 있죠. 히샬리송 선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쟁자도 될 수 있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또 여러 이제 언론들의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히샬리송이 이제 선발로 나갈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토트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레전드적인 활약을 여태까지 아주 또 긴 기간 동안 누적시켜 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올 여름에 투자는 어쨌든 여느 때보다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팀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정말 빅클럽의 이름에 손색이 없는 선수층을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가 나오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선수단을 구축하는 거를 토트넘은 올여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지갑을 열었고 그런 차원에서 히샬리송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온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주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다 사이좋게 잘 뛸 수 있는 구조가 딱 자리가 잡혀서 아주 토트넘이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의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네. 염두에는 둬야 되고 그거는 빅리그, 빅클럽들에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선수들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히샬리송이 경쟁자이지만 로테이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월드컵 전까지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활약도 기대하지만 월드컵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11월 한 초까지 지금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를 다 땡겨놨기 때문에
3, 4일 간격 계속 경기입니다.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 계속 선발 출장이요. 아, 그건 저는 불가능한. 피트니스 코치들이 지금 올 여름부터 이른바 공포의 삑삑이 셔틀런 계속 시켰죠. 그다음에 피트니스 코치가 젖산이나 여러 부분들 고려해서 현재 몸 상태들을 체크를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 중간에 조금 로테이션에서 쉬어줘야 될 타이밍,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벤치네, 손흥민 드디어 밀리나 이런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는 너무 거예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맞아요. 없어요. 네. 그거는 손흥민에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중간에 피트니스 코치가 상대 팀 성향으로 봤을 때 오늘은 빼줘도 될 것 같다.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조코로 투입을 하거나 그래서 히사리송이나 클룹세스키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건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케인도 해당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케인 대신 뭐 히사르송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든 공격 자원들이 그러한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선수도 몸 피지컬을 올리는 단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야죠. 무작정 선발이다 이러면은 오히려 제가 보면 월드컵 때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딱 끌어올리는 페이스가 제가 보면은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 잘만 관리해서 피트니스 코치가 올려주면 월드컵 때 최고의 폼을 지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토트넘의 이 코칭 스태프를 믿고 토트넘을 지지하는 분들은 믿고 따라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이 오히려 현재로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어쨌든 노팅엄전은 제 생각에 전반보다는 후반에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이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고 보이고, 곧 있으면 이미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주중 프리미어리그 라운드가 시작이 됐겠지만 이제 주중 주말 경기들이 끊이지 않는 12월 되기 전 1기 박싱데이 약간 그런 느낌의 일정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건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또 많이 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분명 이 경기들 여러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한 골이 먼저 터진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앞서 얘기하신 심리적인 어떤 부담까지도 잘 떨쳐내면서 이전의 시즌들이 약간 늦게 출발하더라도 한 골이 터지면 그대로 흐름이 쭉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듯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즌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이 시즌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재미있게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